네, 반갑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가야의 외력의 유무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 50분간 얘기할 공주대학교 사학과에 근무하는 홍보식입니다. 네, 다시 한번 더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가야는 삼국시대의 고구려, 백제, 신라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 비해서는 좀 더 분립된 상태로 유지했던 아마 그런 하나였던 정치체 나라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 분립되어 있는 상태로 존재를 했었던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왜 가야가 다른 삼국과 달리 이 분립된 예를 들면 대가야, 소가야, 금강가야, 뭐 아라가야 이런 상태로 왜 유지가 되었을까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죠? 예. 자, 그러면 과연 가야는 이런 삼국에 비해서 어떤 하나의 지리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었을까라고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되돌아봐 본다면 신라나 백제 또는 고구려와는 다른 굉장히 독특한 자연 지리적인 하나의 조건 하에 놓여 있었다라고 우리가 아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독특한 자연 지리적 조건이라고 하는 건 동아시아 사회에 있어서의 문화, 기술, 정치적인 하나의 어떤 제도 이런 흐름에서 봤을 때 중국 대륙에서 한반도를 거쳐서 일본 열도로 이렇게 하나의 어떤 전파 확산되는 하나의 그런 역사적인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가야라고 하는 게 중국에서 한반도로 와서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가는 역으로 일본의 어떤 특산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반도와 중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가야 지역을 거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의 어떤 지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야라고 하는 사회 자체는 대외교류라고 하는 이런 점에 착목을 해서 그 부분을 상당히 특화시켰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예. 자, 그러면 대외교류를 하려고 한다면 사회가 어떤 상태를 유지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현재의 어떤 국제적인 상업 도시를 본다면 굉장히 개방적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개방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의 어떤 집단이 존재하는 건 아니죠. 예를 들면 출자가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굉장히 왁자지껄한 그런 어떤 마을의 모습이랄까 또 시가지의 모습이랄까 이런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홍콩 같은 경우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과거의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특정 지역에 하나의 어떤 머물면서 거기에서 하나의 자급자족적인 사회를 유지해온 게 많았습니다만 글로벌화, 전 지구화가 이루어지면서 세계 각지의 어떤 사람들, 기술들, 정보들이 하나의 어떤 모여서 번성하는 하나의 그런 어떤 도시도 많이 만들어지고 그런 도시들에서 부가 창출이 되는 거잖아요. 현재 우리나라에도 보면 정책적으로 뭐 자유경제구역이라든지 뭐 이렇게 설정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 자체가 다 대외교류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그 무역을 하나의 지향하는 하나의 그러한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결국 그런 것들이 활발하게 돼야만 결국 국가가 부유해준다면 그 국가를 이루고 있는 국민들의 생활 자체도 상당히 부유해 줄 수밖에 없죠. 네, 그런 점들이 당시에 가야 사회에서도 분명히 아마 존재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가야의 외력의 유물 또는 외래 유물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면서 하죠. 예. 가야는 대외 교류를 통해서 하나의 어떤 번창했던 그러한 하나의 어떤 정치체고 사회 집단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하나의 어떤 현재적인 어떤 관점에서의 논의 대상 자체가 쉽게 그냥 만들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가야 각지의 어떤 유적들 발굴 조사를 통해서 나온 그런 유물들이나 또는 유구들, 유구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설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과 그 다음에 고대 이후부터 서여져 온 각종의 그 역사 기록 이런 것들에 대한 정치한 분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가야는 하나의 어떤 대외교류를 통해서 성장 발전해왔던 하나의 정치체다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의 어떤 현재의 성과에 도달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고고학계 일부에서는 이 가야 지역에서 출토되는 유물의 분석을 통해서 가야의 몇몇 지역에는 일본 열도에 있는 외인들이 와서 정주했던 마을도 아마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아마 그런 좀 설득력 있는 하나의 주장도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고구려나 중국이나 또는 한백제, 신라, 가야와 아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이라든지 또는 문화적으로 선진적인 중국이라든지 고구려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어떤 유물들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연구는 좀 일본 열도와 가야와의 관계에 비해서는 조금 아마 미진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2000년대 이후에 들어오면서 김해 대성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양동이라든지 이런 하나의 어떤 낙동 하류 지역의 어떤 지배청의 무덤군 발굴 조사를 통해 보니까 의외로 상당히 많은 중국적인 그 다음에 고구려적인 백제적인 요소들이 보이는 유물들이 꽤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2000년 이후 특히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 지역에 있는 하나의 어떤 그 왕조들하고 가야와의 관계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아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러한 점들까지 같이 좀 포함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가야라고 했을 때 어느 시점부터 시작할 거냐, 연구자들마다 약간의 어떤 관점의 차이도 존재를 하긴 합니다만, 저는 오늘 크게 봤을 때 가야 이전의 사회를 변환하고 변환이 뭔가 정치 사회적으로 발전한 단계를 가야 이렇게 좀 구분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 시작 시점은 대체적으로 기원 후 3세기 후반 정도 잡고 그 이전은 변환, 그 이후는 가야라고 이렇게 시기 설정을 하고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 200년 전의 사회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변환이라고 하죠. 변환에 보면 아마 각 소국들이 존재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상에 알려져 있죠. 예. 자, 각 소국에 대한 얘기는 아마 또 다른 강의 시간에 거론될 것 같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할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류의 관점에서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에는 크게 두 가지 루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변환 지역에 외래계 유물이 들어오는 루트는 아마 크게 봤을 때 아마 두 길 갈래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데요. 첫째는 아마 이 내륙 루트입니다. 낙동을 따라서 내려오는 경주까지 내려오는 루트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해안을 따라서 서해안과 남해안을 따라서 내려오는 루트, 두 개의 루트가 있죠. 그 중에서도 변환의 경우에는 서해안에서 남해안 그리고 대한해협을 건너서 일본 열도로 가는 그 루트상에 아마 위치하면서 각 지역의 다양한 하나의 어떤 그 외래 유물들이 가야 각지 특히 낙동하구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례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늑도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늑도는 어디 있느냐면 삼천포 앞바다에 있는 조그만 섬이에요. 과거에는 거기 가려면 배를 타고 삼천포 항에서 배 타고 한 1시간 정도 걸렸었습니다. 통통배 타고 가죠. 근데 지금은 삼천포에서 바로 그 남해로 가는 도로가 개통되면서 지금은 육지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섬이죠. 아름다운 섬인데요. 이 섬에서
놀랍게도 이 변한 시기에 유적이 이 삼천포 늑도유적에서 확인된 겁니다. 섬 자체가 전체가 다 유적이에요. 이 늑도라고 하는 유적 자체가 언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냐면 물론 신석기 시대의 유물들도 가끔씩 나옵니다. 신석기 시대에 사람들이 살았죠. 그러나 늑도라는 섬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또 역할을 하게 된 건 언제부터냐면 기원전 빨리 본다면 한 3세기 그때부터라고 할 수 있고, 대체적으로 보면 기원전 2세기, 1세기죠.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 2100년 전 정도 이렇게 시점이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보면 도로가 이렇게 검은색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도로를 내기 위한 거죠. 삼천포에서 남해로 가는 그 도로를 관통하기 위해서 발굴 조사가 되었는데요. 여기서는 우리가 낭낭이라고 하는데, 낭낭의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사용했던 토기들, 그 다음에 동전, 이런 것들이 꽤 많이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또 외계 토기들도 많이 나왔는데요. 이런 하나였던 낭낭을 통한 중원계, 중국 이런 유물들은 늑도뿐만 아니라 그 당시 같은 시점이나 조금 더 늦은 시점에 우리가 지금 김해라고 하는 시 있잖아요. 이 일대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여기 보이는 아마 이런 청동 거울들, 그 다음에 청동 솥, 그리고 쇠솥 이런 것들, 중원 쪽은 중국의 북방 지역 이게 개통을 둔 이런 유물들도 꽤 많이 나왔거든요. 아마 이런 것들도 아마 늑도라고 하는 섬을 통해서 아마 이 고김해만으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유물이 뭐냐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런 일본 열도의 야요이 개토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야요이, 일본의 야요이 시대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나라의 아마 청동기 후반부터 해가지고 사만에 해당되는 공원의 기간에 해당되는 일본 열도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열도에 살았던 사람들을 우리가 야요이인이라고 합니다. 그 야요인들이 주로 사용했던 토기들이 늑도 유적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죠. 여기에서 나온 야요이 토기들은 일본에서 직접 가져온 것도 있지만 이 지역 늑도에서 만들어진 유물들도 있어요. 그리고 옆에 보이는 이런 것들은 늑도가 섬이잖아요. 그리고 가야는 내륙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해안에 이렇게 하나의 어떤 무대를 해서 역사가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해안에 살던 사람들은 주로 뭘 했을까요? 무역업도 하고, 그 다음에 바다에 나가서 고기도 잡고, 그 다음에 조개도 따고 그랬겠죠. 그랬을 때 사용되는 이 도구들입니다. 그 껍질을 딴다든지,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뼈라든지 사슴 뿔 있잖아요. 이런 걸 다듬어서 사용했는데, 이런 것들이 일본 열도 규슈 지역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봤을 때 바다라고 하는 공통된 하나의 어떤 공간 무대를 통해서 펼쳐졌던 비슷한 생활을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유물들이 일본 열도에서 가져왔는지 아니면 늑도라고 하는 이 섬 자체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연구가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야요이 토기는 게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런 것들입니다. 붉게 표면이 붉고 특히 아가리가 편편합니다. 수평으로 이렇게 했는죠. 이걸 이제 일본 열도에서는 수구식 토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토기들이 이 늑도섬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아마 그래서 이 늑도라고 하는 섬 자체에는 좁지만 일본의 야요인들이 건너와서 일정 정도 생활했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런 모습들은 늑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여기 대도시화 되어 있지만 원래는 지금은 그 김해평야라고 하는 게 원래 바다였습니다. 만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고김해만이라고 하는데, 그 고김해만에도 늑도와 같은 시기의 일본 열도 유물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생산했다고
볼 수 있는 유물들도 꽤 많이 나왔어요. 예. 그죠? 아마 고김해만 자체는 저기 중국에서부터 출발해서 서해안을 거쳐서 남해안을 거쳐서 일본 열도로 가는 하나의 어떤 기착지의 역할을 했고, 일본 열도에서 온다면 대륙에 하나의 어떤 도착하는 첫 아마 도착지, 이런 하나의 어떤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현재의 김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김해에서도 이런 12개 유물들이 꽤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에는 일본 열도에서 뭔가 사용했던 무덤들도 같이 나와요. 김해 회연리 폐총이라고 하는 곳에서 조사에서 나온 건데, 옹감묘죠. 동로를 사용해서 거기에 사람을 매장을 해요. 그런 것들이 김해 폐총에서 한 3개 정도 나왔었습니다. 여기에는 저런 청동으로 만든 유물들도 들어가 있고요. 근데 이 시기에 이 남해안에 살았던 사람들은, 특히 이 고김해안 지역에서는 이런 옹간을 만들지 않아요. 옹간을 사용하지 않아요. 대부분 다 나무로 간을 만든 목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일본에는 그 당시에는 이런 옹간을 상당히 많이 사용했거든요. 아마 이 옹간에 묻혀 있는 사람은 아마 야요인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아마 우리가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구산동에도 보면 여기에는 그 당시에 마을이었어, 마을. 그 마을을 이루고 있는 집터를 발굴 조사했는데, 여기 또한 야요익의 토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 아마 출토 유물의 한 80% 정도가 야요익의 토기라고 하는 거죠. 그럼 왜 여기에 분명히 한인들이 살았을 걸로 볼 수밖에 없는데 왜 야요익 토기들이 많았을까? 결국 이게도 일본의 야요인들이 와서 여기서 살면서 한반도의 선지 문화들을 일본 열도로 이렇게 옮겨가는데, 뭐 그런 하나의 어떤 중개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여기 살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할 수 있을 만큼 열도적인 요소가 상당히 강하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은 또 낙동강 건너로 가보면 부산의 가장 대표적인 유적이 있는 복천동 고분군이 있어요. 그 고분군 바로 옆에 보면 내성이라고 하는 유적이 있습니다. 이 내성 유적에 보면 야요이 토기들이 꽤 많이 나왔었어요. 여기는 집터들도 확인됐죠. 여기도 아마 야요인들이 와서 일정 기간 아마 살았던 흔적이 아닐까라고 하는 거죠. 뭐 그렇게 본다면 아마 사만시대, 특히 변한 사회에서는 다른 지역, 진한이나 만하고는 다르게 상당히 많은 야요인들이 요지에 와서는 살았을 가능성을 보여준다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은 왜 한반도, 특히 변한 지역에 와서 살았을까? 결국은 일본 사회를 변화시키고 좀 더 하나의 어떤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함에서 필요한 선지 문화, 특히 그 중에서도 일본 열도의 어떤 정치체의 어떤 성장에 필요한 자원인 철기, 이런 것들 아마 입수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차원에서 변한의 각 지역에 아마 집단적으로 거주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거주했던 사람들은, 외인들은 꼭 변한의 어떤 그런 물품이나 정보뿐만 아니라 이 변한에 있는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다른 중원 대륙의 문화들도 아마 간접적으로 입수해가는 아마 그런 어떤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러한 것들이 아마 토대가 되어서 가야 사회로 발전하면서도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러면서 가야 사회가 되면서 변환보다는 훨씬 더 다양한 하나의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됩니다. 자, 그런 모습들 한번 같이 볼까요? 변환 시기에도 좀 부분적으로 중국의 동북 지역의 어떤 문화 요소들이 확인이 됐는데, 아마 가야 사회로 발전하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보이는 이런 모습들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집중되는 지역이 당시 가야의
가장 그 구심점이고 핵심 세력이었던 이 건강가야의 그 지배층이 매장되었던 이 김해 대성동고 부근에 아주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거기서 나온 이 중국 동북 지역에 개통을 둔 하나의 유물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저 위에 보면 그냥 그 그림으로 되어 있는 게 이 금동관입니다. 머리에 쓰는 관이죠. 이 관 이런 편들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에 도검한 이런 그 말 갖춤새 장식품들이죠. 뭐 이런 것들과 그 다음에 저 위에 보면 유리도 나왔었어요. 뭐 저 유리는 현재 한반도에서 확인된 것 중에 가장 빠른 아마 사례로 우리가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청동으로 만든 뭐 우리가 말하는 그 반이라든지 좀 우리가 말하면 세수할 때 그 과거에 썼던 세수대야 있잖아요. 대야 같은 그런 것들도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밑에 가장 아래에 있는 저런 그 금빛 나는 저 유물인데 저거는 허리띠 장식입니다. 저걸 뭐 진식 대금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것 또한 아마 중국 동북 지역을 통해서 서해안을 통해서 아마 김해까지 오지 않았을까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하나의 북방계 유물들은 어떤 하나의 걸 경로를 통해서 왔을까? 뭐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습니다. 아마 뭐 신라 쪽을 통해서 들어왔을 가능성, 그 다음에 백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어왔을 가능성, 아니면 또 직접적으로 그 중국 동북 지역에 있는 선비족 유물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들어왔을 가능성,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우리가 뭐 아주 그 고대 이래로부터 지금까지 본다면 무역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국경을 그렇게 따지지 않아요. 장사가 이윤이 남는 곳은 어디든 간다는 거죠. 그죠? 뭐 그런 점을 봤을 때 결국 그 이전부터 이렇게 동아시아의 국제 교류에 종사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마 이런 중국 동북 지역에 있는 유물들, 물품들도 아마 이 건강가야 지역에 반입한 주체가 아니었을까,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계 유물인데 고구려로부터 확실히 왔다고 볼 수 있는 유물들은 현재까지는 거의 사례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고구려의 어떤 그런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여서 가야 지역에서 만드는 그런 것들은 다수 확인이 되죠. 그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게 바로 이 갑옷입니다. 쇠갑옷이죠. 근데 여기는 왜 쇠갑옷이 만들어졌을까? 아마 이 4세기에 들어오면서 이 가야 지역에도 어떤 하나의 어떤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뭉치는 그런 현상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강한 하나의 어떤 나라에서 주변에 있는 작은 나라들을 회유도 하기도 하고 또는 군사적으로 이렇게 정복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후자의 경우 군사적으로 정복할 때 필요한 것들이 뭐죠? 결국 전사들은 전장에 나갔을 때 신체를 보호해야 되겠잖아요. 그 보호하는 데 사용된 게 바로 이 갑옷들과 투구들입니다. 특히 김해, 부산, 그 다음에 경주 이 지역에서 이런 새로 만든 갑옷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 갑옷들에 보면 뭐 새로 목 부분을 가리는 이런 부분에 장식을 하기도 합니다. 막 이런 유물들은 고구려의 그 안악사무물이라든지 벽화 부분에 꽤 많이 나타나 있죠. 아마 그런 것들을 가야인들이 아마 수용해서 이 가야에서 아마 만든 그런 아마 유물로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5세기가 되면서 건강가야가 쇠퇴를 하죠. 그에 대신해서 서쪽에 있는 함안이라든지 고령이라든지 합천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있는 정치적인 집단들이 성장을 합니다. 대건자 성장을 하면서 역시 주변 지역을 복속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복속의 함에 있어서 필요한 무장구들을 수용하게 됩니다. 특히 여기 보면 이런 투구들, 그 다음에 말투구,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게 말갑옷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만 전장에 나가서 이렇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전사가 타고 가는 말 있잖아요. 말에도 갑옷을 입혀서 말을 보호하는 거죠. 아마 이러한 것들
전투에 나갔을 때 무사와 말을 어떻게 보호할 거냐 하는 이런 하나의 어떤 지식들, 이런 것들도 고구려로부터 아마 받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합니다. 이 시점에 만들어진 고구려 벽화고문에 보면 이런 말 갑옷 입은 상태로 무사가 말 위에 타고 전쟁을 하는 모습들이 보이죠. 예. 아마 그러한 것들이 실제 가야 지역에는 실물로서 이렇게 아마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이런 데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어떤 물품 자체가 주고받은 것보다는 기술과 정보를 가야인들이 받아서 그걸 자체화 시켜가지고 실제 사용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과거에는 가야 자체는 백제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런 관계를 보여주는 것들은 대부분 다 문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가 많이 됐거든요. 물질 자료를 통해서 유물과 유구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된 건 되기 시작한 것은 그래 멀지 않습니다. 오래되지 않았어요. 특히 이 가야 지역에 각 가야 지역에 있는 마을이라든지 무덤들이 발굴이 많이 조사되면서 여기에서 이런 만백제계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유물들, 그중에 특히 토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이는 게 김해의 양동리와 대성동, 구지로 고분군에서 나온, 그리고 아주동, 거제 아주동에서 나온 만백제계 유물들입니다. 얼핏 보면 가야 유물하고 잘 구분이 안 갑니다만 자세하게 보면 차이가 있어요. 예, 이런 유물들이 여기에 나왔고, 그 다음에 부산에서도 저런 폐총이라든지 무덤에서 저런 유물들이 나옵니다. 특히 저기 보면 아래쪽에 보면 아가리가 이렇게 단에 한번 져가지고 있잖아요. 저런 것들은 가야 지역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지 않았어요. 주로 서울 경기부터 시작해서 저 전라남도에 있는 그쪽 지역 만인들이 주로 사용했던 토기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런 것들이 가야 지역에 꽤 나옵니다. 예. 또 해안가에 있는 사람들은 다양한 어떤 집단들, 나라의 사람들과 서로 교류 관계를 맺는 거죠. 특히 그 중에서도 진해 용원이라고 하는 유적에서 나온 이 만백제계 토기인데, 여기 보면 그 몸통에 보면 쇳불 모양 이렇게 손잡이가 달려있는데 그 끝부분에 이렇게 커팅하는 거죠. 뾰족하게 잘라버렸죠. 저런 것들은 가야지에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시루가 저 밑에 있는 시루인데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그 물 끓여가지고 전기가 올라가면 그 전기에 의해서 곡물이 쪄서 익혀 먹는 거잖아요. 그런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저거는 가야 지역에는 저런 게 안 나오고 대부분 다 바닥이 둥그래요. 근데 만백제 지역에는 다 수평입니다. 이런 것들도 꽤 많이 나와요. 그죠? 예, 이런 것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아주 특징적인 게 거제 아주동 유적이에요. 아주동의 마을이에요. 거제도 가보면 바다에서 안쪽으로 쭉 들어온 만이 아주 조금 많이 있어요. 거기에 위치한 게 아주동 유적인데, 이 아주동 유적은 가야 지역에 있는 유물과 집자리 형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저기 만백제 지역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집자리와 유물도 같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일본 열도의 외계토기도 외계토기의 특징을 가지고 같이 나와요. 한 집자리에 예를 들면 가야 계통의 집자리에는 가야 토기, 만백제계 토기, 외계토기 다 나온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까요? 저는 봤을 때 이 아주동이라고 하는 마을에는 가야인도 살고 만백제인도 같이 살고 외인도 같이 사는 거예요. 그야말로 다양한 나라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같이 모여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백제적인 생활도 하고 일본 열도적인 생활도 같이 하는 거예요. 가야적인 생활들. 그게 서로 섞여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아주동의 이런 모습들이 해안 지역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의 실제적인 모습이 아니었을까. 이 사람들은 가야인의 말도 하고 외인의 말도 하고 만백제인의 말도 하는 거죠. 굉장히 서로 간에 소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마을이 아닐까라고 하는 거죠. 시기를 좀 늦게 늦춰보면 여러분들 신안 앞바다에 좌초된 그 중국배 알죠? 신안선에 보면요. 거기에는
일본의 사찰명이 있는 목간도 꽤 많이 나왔고요. 거기에는 일본의 게다 있잖아. 신발, 나무 신발. 그 다음에 일본에 여러분들 여행 가다 보면 7기로 만든 요 조그마한 밥그릇 나오잖아요. 많이 쓰잖아요. 그것도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중국 동전도 나오고, 중국 도자기는 물론 뭐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중국에서 만든 생활 용기들도 나와요. 그 다음에 거기에는 고려에서 만든 숟가락도 나와요. 고려 청자도 나와요. 왜 한배에 다양한 이런 물품들이 나올까? 결국은 거기에는 중국인, 고려인, 일본인 다 타고 있는 거죠. 왜? 무역선이거든요. 중국 가면 중국말 못하면 물품을 못 파잖아요. 그럼 그 중국인이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일본 열도 가서 일본 열도에 물품 팔아야 되는데 일본은 못한다. 서로 통하지 않으면 팔고 싶어도 못 팔잖아요. 그럼 일본 타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무역에 종사하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출자는 달라도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아주동 마을의 모습이 그런 신안선에 탔던 배에 탔던 선원들이 이렇게 와서 여기서 뭔가 거점을 만들어 생활하고 한 그런 모습하고 또 연상시켜서 우리가 좀 해석해 봄직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모습들이죠. 이게 주로 마한백제계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취사 용기들이에요. 예. 실제 밥을 해 먹는 거예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요즘 또 우리 해외로 이민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왜 이민 갈까요? 지금 현재 생활보다 좀 더 새로운 뭔가 나은 생활을 꿈꾸면서 가거나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가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걸 이민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가야 사회에서도 외부로부터 온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이민자들 있었어요. 그걸 나타내 주는 게 바로 이 창녕에 있는 개성유적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저렇게 보면 그 새까만 게 집자리입니다. 집자리 하나 보면 쭉 길게 하나 선으로 쭉 빠져나온 거 있잖아요. 그죠? 저기 배수구인데요. 저런 집자리는 가야인들이 만들지 않았어요. 주로 어디 사람들이 만들었냐면 영산강 유역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 사는 사람들이 저런 집자리를 만들었어요. 뭐 가야의 집자리보다 저 집자리가 훨씬 더 기능적으로 우세하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그 지역의 전통이에요. 그런 집자리들로 이루어진 마을이 창녕개성의 양쪽 골짜기를 마주보고 두 개가 만들어져 있는 거죠. 자, 여기에 나온 유물들 집자리하고 보면 이런 것들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것들은 가야 토기도 있고 그쪽 지역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토기도 있고 또 저기 뭘까요? 저기 하나 항아리 같은 게 있죠? 저거는 외계토기예요. 저런 것들이 창녕개성이라고 하는 내륙에 왜 저런 게 집단적으로 나타날까? 저거는 저런 것들을 쓰는 사람들이 오지 않는 한 창녕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결국은 저 서해안에 있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여기 와서 정착을 했다는 거죠. 이민이라는 거죠. 이민. 그런 모습들도 가야 사회에는 많지는 않았겠습니다만 각 지역마다 다 아마 있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 왜 여기 왔을까? 결국 이 사람들도 결국은 이 해안을 끼고 뭔가 지역 간에 있던 교류를 하면서 이 지역의 정보를 이미 알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정보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 왔을까요? 우리 이민 예를 들면 호주를 간다고 했을 때 호주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이민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도 분명히 여기 알았을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 결국 이 사람 중에 집단의 일부가 아마 이런 남해안 가야의 내부 사정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 사람은 가야와의 어떤 교류에 종사했던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 이런 하나의 어떤 집단 이주도 확인된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가야 자체가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이나믹한 하나의 사회였다라고 하는 걸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예. 자, 여기서 나온 이런 토기들이죠. 이런 토기들은 영남 지역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저기 여러분들 광주박물관이나 국립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이런 토기들 많이 볼 수 있어요. 예. 이런 게 창현개성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5세기 후반부터는 저기 좀 남강 상류로 쭉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산청, 함양, 남원 뭐 이런 지역이죠. 현재 남원이라고 한다면 전라북도잖아요. 그 중에서도 운봉이나 아영분지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는 지리산 이 동쪽입니다. 거기는 지금도 거기 가서 조탕을 먹으면서 아주머니 뭐라 그럽니까? 제비 주세요 하면 금방 알고 가져가요. 예. 왜? 그거는 함양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지금의 남원시하고는 높은 산을 넘어야 돼요. 근데 원래 거기는 이쪽에 영남지역 문화권이에요. 거기에 가야고분군이 있는 건 당연히 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런 지역에서 이런 백제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토기들이 꽤 나와요. 여기에는 세모양, 백제 지역의 세모양 토기들이죠. 산청의 평촌이라고 하는 난강변에 있는 마을에서 나온 거예요. 또 무덤에는 어떤 게 이런 게 다 나와요. 이게 다 백제에서 만들어진 토기예요. 결국 이쪽에는 뭐냐면 난강을 타고 올라가다 보면 60년 넘으면 건강을 도달하잖아요. 그 루트를 통해서 백제하고 가야 이쪽에 있는 가야 사람들하고 아주 활발하게 교류를 하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난강 변에 있는 무덤이나 마을터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 거죠. 뭐 이런 것들은 토기뿐만 아니라 지배층, 가야의 지배층들이 필요로 하는 이런 각종 위신제들, 뭔가 내가 보유하거나 착장을 하게 되면 나의 신분이 좀 더 높다라고 하는 걸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물품들이 꽤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 보면 여기에는 합천이나 진주나 함안이나 함양, 산청 이런 지역에 있는 그 큰 고분군들 무덤에서 이런 게 많이 나오죠. 뭐 예를 들면 저런 김현문 장식, 그죠? 이런 것들 있고 그 다음에 귀걸이, 그 다음에 칼, 뭐 이런 데 어떤 문양들이 이런 것들이 이미 백제에서 지배층들이 사용했던 또는 사용하고 있는 이런 것들로 이제 꾸미게 됩니다. 특히 합천의 옥전 M35분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대표적이죠. 볼까요? 자, 여기 옥전 M35분입니다. 저 위에 있는 게 백제토기예요. 한 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런 동안도 여러분들 무령왕릉에서 나온 동안 있잖아요. 청동으로 만든 잔인데 거의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뭐 칼 이런 것들. 이런 칼들은 뭐 제작지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만 아마 뭐 가야에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는데 디자인이라든지 기술 자체는 아마 백제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죠. 그런 유물들이에요. 자, 또 하나 최근에 와서 논쟁이 되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 하면 앞에서 잠시 얘기했습니다만 아영 분지에 있는 월산리 고분군과 유곡리와 두랑리 고분군에서 출토된 이런 외래계 유물입니다. 위에 있는 게 동경이고요. 이거는 중국 자기고요. 이거는 금동 신발이라든지 저거는 철제 소치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가야 지역에 거의 안 나와요. 이제 여기서 나왔는데 저거는 무령왕릉에서 나온 동경하고 비슷합니다. 똑같지는 않아요. 같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가야가 476년입니까? 남제의 사신을 파견할 때 가져왔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백제로부터 이렇게 다시 받아왔을 가능성도 있는데 이런 걸 어떤 의미를 해석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는 그 가야와 백제의 관계, 가야와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 이런 거울, 그 다음에 중국 자기, 그 다음에 금동 신발, 초두 이런 것들은 이미 백제에서 중앙에서 지방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뭐 하사를 하는 하사품 뭐 그런 것들의 구성을 보이고 있어요. 뭐 그렇게 봤을 때 아마 백제가 이 남원 분지에 있는 가야 세력을 자기 뭔가 쪽으로 좀 끌어들이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주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짚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유물들이죠. 그 다음에 최근에
주목되는 발굴 조사가 있었죠. 작년에 발굴 조사됐었어요. 아까 중국 자기는 아까 월산이 고분군 딱 한 점 나왔었어요. 그게 처음이었어요. 두 번째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야말로 가야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이 함안 지역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75분 무덤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한 점이 나왔죠. 이렇게 나온 거죠. 이런 것들은 백제의 풍납도성이라든지 용원리 유적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온 사례가 있어요. 연판문이 되어 있는 이런 청자죠. 그래서 이 마리산 고분군에서 나온 이 청자 자체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까지 들어왔을까? 앞으로 연구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으로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아마 백제를 통해서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거의 가야가 이제 만항하기 이전에 원래는 수열석곽이라고 하는 한 사람만 매장하는 그런 무덤 구조에서 횡열석실이라고 해서 부부를 매장하는 그런 시설로 바뀌게 됩니다. 고화동의 벽화고분이죠. 그 다음에 이게 진주에 있는 거죠. 이런 무덤들 자체도 보면 백제에 있는 횡열석실하고 아주 구조적으로 유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가야 지역에서 백제 횡열석실을 이런 뭔가 매장하는 걸 받아들여서 가야에서 만들어진 또 하나의 독특한 횡열석실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이런 백제와 관련되어 있는 유물들이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6세기 전반 이후가 되면 가야의 지배층들은 무덤의 구조라든지 매장 관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백제로부터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가야 사회를 계속 변화시키는 거죠. 왜 가야의 지배층들은 이걸 받아들였을까? 결국 그 당시에 이미 동아시아 사회는 이런 하나의 어떤 매상 문화로 다 넘어가는 거죠. 그런 대열에 가야의 지배층들도 같이 다 동참한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그 다음에 소가야 지역에서도 여러 유물들이 나오는, 특히 고성 송악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유물들이 나와요. 뭐 그런 것들은 소가야 이 지배층이 있던 고성만 일대가 새로 부상되는 하나의 어떤 가야의 대외 무역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는 뭐 신라토기들도 꽤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가야는 직접 신라하고 맞대고 있죠. 4세기부터 부산 기배 지역에는 신라계 유물들이 꽤 많이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창녕을 사이에 두고 합천 옥전 지역에도 신라 유물들이 꽤 많이 나오죠. 특히 저기 옥전의 M15분이라고 하는 무덤에서 나온 저 로만 글라스 있죠. 저는 뭐 지금까지 신라 무덤에서 나오는 거죠. 아마 그런 것도 창녕의 교동성현동 집단을 통해서 아마 옥전 집단이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하는 거죠. 여기는 송악동입니다. 여기에도 신라 토기들이 꽤 많이 나온 거예요. 6세기 전반 이후 되면 결국 난강을 통해서 고성 지역까지 신라와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유물들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는 내산이 고분군인데 고성이 내산이 고분, 여기도 신라 토기들이 꽤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건 결국 난강을 통해서 들어온다든지 남해안을 통해서 낙동 하류직을 통해서 이렇게 고성 지역까지 하나의 신라의 물품들이 들어오는 하나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고 하죠. 그 다음에 또 가야가 가장 하나의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했던 외입니다. 외는 뭐 아까 넉도 유적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미 기원전 전부터 밀접한 교류 관계를 맺었죠. 그러면서 가야가 성립된 이후에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런 무덤이나 생활 유적의 발굴을 통해서 많이 확인이 된 겁니다. 자, 그것들이 집중된 게 바로 김해 대성동 구지로 고분군이에요. 특히 대성동 고분군에서는 이 외의 지배층들의 무덤에서 주로 사용되는 이런 물품들이 꽤 많이 들어와 있어요. 특히 석제품이나 청동 저런 창이라든지 그 다음에 방포 모양 뭐 장식품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가야 지배층들은 왜 이걸 받아들였을까? 외로부터? 이게 가야의 지배층들의 위신제였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아마 일본에 있는 외인들의 지배층들이 건강하게 지배층들한테 다른 걸 받아가는 대신 이걸 뭐 선물이라든지 그 보상품으로 이렇게 준 게 아닐까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은 가해 지배층들은 좀 희소품이니까 특이한 거니까 아마 무덤에다 부장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죠? 그 다음에 그 넘에 있는 부산 지역에도 같은 건강가야건이었으니까 저런 외계 토기들 또는 현지에서 모방한 외계 토기들 이런 것들도 꽤 많이 나오는 거죠. 예. 아수동 유자가 이게 있잖아요. 이게 다 이런 것들이 외계 토기들이에요. 가야 토기하고 만드는 방법이 달라요. 예. 그죠? 근데 흙은 다 이쪽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동에서 이 외계 토기를 만든 거예요. 결국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 외의 토기들을 보고 사용했고 한 경험 있는 사람이 만들었지 않았을까? 결국은 외인이 아니었을까 하는 거죠. 아주동에 살았던 외인이 아마 자기가 태어나서 경험했던 그런 것들을 직접 여기 와서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예. 예. 5세기 전반이 되면 또 외계 유물이 좀 더 공간적으로 확산이 됩니다. 마산, 그 다음에 하만 이런 지역에도 나오는 거죠.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인 거는 이런 갑옷 있잖아요. 가야에는 4세기부터 갑옷을 만들었어요. 외에는 4세기 말이나 5세기 초 정도 돼야 갑옷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다가 5세기에 되면 가야에서 이미 만들지 않은 판갑옷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요. 근데 가야는 이미 찰갑으로 바뀌죠. 비늘갑으로 바뀌어요. 외에서는 그걸 만들지 못해요. 아주 고도의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요. 그 대신 이런 판갑을 만들어요. 이런 외에서 만든 판갑들이 가야 각지에서 좀 나와요. 나오는데 집중적이지 않죠. 하나의 고분에 한 점 내지 두 점밖에 안 나와요. 물론 연산동 고분군은 좀 예외적입니다만. 근데 이런 것들은 그럼 가야인들은 왜 이걸 열도에서 만든 갑옷을 받아서 무덤에 넣었을까? 근데 이런 갑옷들은 대형의 지배층의 고분에서 나오기보다는 주로 중소형의 무덤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찰갑을 소지하지 못했던 보다 좀 하층에 있는 사람들, 무사들이 이걸 외로부터 나온 걸 받아서 사용하면서 무덤에 넣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뭐 이런 걸 가지고 외와 가야의 관계를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기도 하지만 저는 이때는 이미 가야 지배층들은 찰갑으로 다 무장했기 때문에 이런 판갑 옷 자체는 가야의 지배층에게서는 결코 중요한 유물이 물품이 아니었더라고요. 예. 그죠? 예. 이런 것들이죠. 예.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 고성에 있는 송악동의 일비오분이라든지 경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제의 뭡니까? 어디일까요? 장목 뭐 이런 데 나오는 무덤들인데요. 좀 가야의 무덤하고는 달라요. 저는 표면에 붉은 칠을 칠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아마 이런 것들은 아마 피장자가 매장된 주인공이 가야인이냐 외인이냐 뭐 외계 관료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런 무덤은 외의 요소를 많이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피장자는 외인일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 그전에 주로 유물만 이렇게 물품들이만 보였는데 아마 이때 되면 실제 이제 여기 외인이 와서 여기 죽으면서 저런 무덤도 만들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결국 여기 왜 왔을까? 가야에 와서 왜 무덤까지 만들었을까? 결국은 한반도에 있는 물품들, 좋은 물품들 있잖아요. 이런 걸 열도에 가져가면 막대한 이윤을 남기죠. 그죠? 뭐 그런 걸 하는데 한반도에 와서 거주하면서 그런 역할을 하다가 여기서 죽으면서 막 저런 무덤까지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런 무덤들이 점저로 가야뿐만 아니라 저 남서 해안 지역에도 꽤 많이 있죠. 예.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무덤들이죠. 예. 그 다음에 또 장영의 교동에 보면 아주 특이한 게 나왔죠. 저기 보면 저게 관이에요. 목관인데 저 철도 침묵점 뚫고 그 안쪽에 목관이 저래 놓여 있어요. 아마 저 침묵전은 목관을 안으로 끌어들이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깔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 목관의 수종이 뭐냐면 농나무예요.
그런데 농나무는 우리나라에 물론 남해안에 서식을 하지만 저렇게 크진 않아요. 일본에서 가져온 것 같아요. 아마 구유형인데 아마 배 모양이 아니었을 거란데 저걸 그냥 가져와서 송현동 사람은 저걸 관으로 사용한 거예요. 저런 모습들을 보았을 때도 외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교류를 했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가야 지역에서 나온 뭐 외의 톡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런 청동 거울들 이런 것들도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주로 소형묘에서 많이 나와요. 그럼 왜 소형무덤에 외국의 물품들이 들어가 있을까? 결국은 이 소형묘에 이런 물품들이 들어가 있는 소형묘의 주인공들이 실제 외와의 그 교류에 실무자로서 종사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신문을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자, 막 일어나있던 그 당시 삼국시대 가야를 둘러싸고 교류 관계가 이런 아마 구도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런 아마 가야와 그 당시의 다른 주변 국가의 대외 교류의 관계는 결국은 가야 사회를 보다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다양한 어떤 정보를 통해 가지고 가야 사람들이 무역 교류를 통해서 부를 축적해요. 그리고 그들의 뭔가 존재 기반 자체를 계속적으로 유지해가는 아마 그런 어떤 대외 교류의 모습들을 현재까지 출토된 유구와 유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조금 길어졌습니다만 가야의 대외 교류를 지금으로부터 한 2200년 전부터 시작해서 한 1400년 전까지 쭉 흐름을 개략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 관련된 논문이나 책들을 참고로 하면 이해에 좀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의 대화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